지난 시간에 다루었던 게 샤키 다이오드 전류전압 관계에 대해서 다이오드 이퀘이션을 풀었습니다. 전류는 세츄레이션 커런트 곱하기 엑스포넨셜의 내각인간 전압을 나오는 ATO 볼티로 더멀 볼티지로 나누고 매기이 된다라고 했었습니다. 이런 다이오드 이퀘이션이 나오는 과정을 쭉 살폈고 샤키 다이오드는 특히 모조로틱 캐리어 디바이스라고 했습니다. MSN 접합이면 SN이니까 N형 반도체이니까 전자의 움직임에 의해서 전류의 흐름이 거의 다 결정됩니다. 홀도 역할을 하지만 역할이 너무 미미하기 때문에 모조리티 캐리어가 어떻게 이동하는지에 대해서 세심하게 살피면 전류 I와 내각인간 전압 VA 사이에 이런 분수관계를 찾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제 DC 특성에 대한 얘기입니다. 시간에 따라서 변치 않는 전압을 내가 주게 되면 얼마의 전류가 흐르는지 알 수 있는 관계식이었습니다. 그 다음 얘기는 이런 샤키 다이오드의 응용처가 어디일까인데요. 여기 보면 앞으로 우리가 PN 접합 다이오드를 공부하게 될 텐데요. 이미 일부 내용은 조금 다루었긴 했지만 요도 다이오드고요. 지금 우리가 배웠던 샤키 다이오드도 다이오드입니다. 두 다이오드가 뭐가 다르냐를 간단히 여기서 언급하고 이제 진행할 건데 첫 번째로 샤키 다이오드의 IS, 세츄레이션 커런트죠. 다이오드를 측정을 하면 이렇게 나오고 여기도 이렇게 디테일하게 뭐가 나오는데 요 사이 간격, 요게 이제 IS 값인데요. PN 다이오드의 IS 값 대비 보세요. 1000배에서 1억 배까지 달라진다. 근데 그 달라지는 거는 이제 샤키 베리 하이트 어떻게 설계하느냐 이슈인데 어쨌건 리버스 바이어스 A가 됐을 때 샤키 다이오드는 PN 다이오드보다 하여튼 뭔가 질질질질 새는 전류가 많나 봅니다. 이 말은 정적인 상태에서 스탠바이 모드에서 칩이 동작하는데 샤키 다이오드를 끄기 위해서 서킷 디자이너가 리버스 바이어스 환경에 이 샤키 다이오드가 노출되도록 회로를 디자인했는데 샤키 다이오드 쓰지 말고 PN 다이오드 썼으면 정적인 상태에서 동작하지 않는 대기 모드 상태에서 스탠바이 파워 컨섬션, 정적 상태의 전력 소비량을 샤키 다이오드가 한 1000배 더 쓴다는 겁니다. PN 다이오드 쓰는 게 옳다는 거죠. 결국은 제품의 사용처가 어디냐? 내 제품을 사가지고 갈 고객님께서 로우 파워를 지향하는 칩셋을 가지고 사업을 하시는지 아니면 대규모 고성능 고사양의 데이터 센터를 들고 사업을 하시는지 아니면 내가 쓰이는 이 제품이 들어가는 세트 제품의 목적이 무엇인지 그걸 이해하지 못하면 지금 내가 하는 이 얘기 샤키 다이오드는 PN 다이오드보다 약 1000배 이상 포화 전류가 더 흐릅니다라는 지식을 배워서 회사에 가서 어디다 씁니까? 라는 얘기를 할 겁니다. 항상 지금 배우고 있는 이 지식을 제품에 적용해서 이 세상의 전자기기에 넣을 때 어디다 쓰면 좋을까를 고민해 보길 바랍니다. 항상 졸업한 학생들 인터뷰를 해보면 또는 졸업하고 한 2, 3년 된 동문들을 만나보면 대학 4년 동안 배운 내용이랑 회사에서 쓰는 내용이랑 완전 다른데요. 저는 대학에 와서 뭘 배웠는데 어디다 쓰지를 못할 걸 왜 배웠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이런 답변을 하는 동문들이 있는데 그럼 지 스스로 부끄러운 줄 알아야 됩니다. 공부를 제대로 안 했기 때문에. 돌아갑시다. 그래서 이 샤키 다이오드 같은 경우는요. 주로 하이 커런트, 전류를 많이 흘려서 뭔가 회로를 동작시켜야 하는 일에 좀 선호되는 전류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낮은 전압이 로우 볼티지. 리버스 바이어스는 상대적으로 낮은데 전류는 좀 더 많습니다. 요 얘기가 오니까 비교해서 보십시다. 초록색을 PN이고요. 파란색을 샤키 다이오드라고 합시다. 보면 요 화살표에 있는 요 얘기는 이제 턴온된 순방향 바이어스일 텐데요. 보면 요 정도 전압을 내가 인가하면 PN 다이오드는 아직 전류가 그렇게 많이 안 흘러요. 샤키 다이오드는 꽤 많이 흐르죠. 그래서 로우 볼티지 음영 하에서 더 높은 전류를 흘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샤키 다이오드는 로우 볼티지 하이 커런트 애플리케이션에 유효한 다이오드 선택인데 단점이 아까 얘기한 대로 스탠바이 모드일 때 사용하는 스탠바이 파워 컨섬션이 상대적으로 높은데 꽤 높습니다. 뭐 설계하기 나름인데 샤키 베리 하이트 엔지니어링을 잘 하면 이것도 좀 제어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 오른쪽 하단에 있는 이 그래프, PN 다이오드와 샤키 다이오드의 전류 전압 그래프를 초록색과 파란색으로 나눠 그렸는데, 요거는 정말 잘 기억하고 있길 바랍니다. 두 다이오드의 DC 특성의 차이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그래프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서머니는 한번 쭉 읽으면서 배웠던 내용 한 번 더 챙기면 될 것 같고요. 다음 얘기로 갑시다. PN 다이오드 얘기를 들어가기 직전에 남은 얘기들을 좀 할 생각인데, 첫 번째는 오미 컨택에 대한 얘기를 좀 더 집중해서 할 겁니다. 아이디어라는 게 아니라 프랙티컬한 오미 컨택을 어떻게 금속 반도체 접합을 만들어낼 거냐. 그럼 우리가 앞서 DC 특성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했는데 AC 특성도 되게 중요합니다. 이 전자회로라는 게 DC에만 노출되지 않습니다. AC 시그널도 받아들여서 워킹을 하기 때문에 그거하고 관련돼서는 이게 신호가 전압이 시간에 따라 바뀌죠. 그러니까 타임 베어링 한 시그널이 들어와요. 타임 베어링한 볼티지 같은 걸 따라가면 결국은 전압이 시간에 따라 이렇게 바뀌는 함수라는 거잖아요. 이 시간에 따라 바뀐다는 거는 그 안에 소자 안에 배정되는 전하량 Q도 시간에 따라 바뀔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의미하는 이 비례상수가 캐파시턴스입니다. 정전 용량 또는 전기 용량으로 표현되는데요. 단어가 의미하듯이 영어로 캐파시턴스. 뭔가 시간에 따라 전압이 바뀌면 플러스 마이너스가 왔다 갔다 하니 그에 따라 전자나 홀이 움직일 거고 그러면 대전되어 있는 전하량, 차지의 양이 바뀝니다. 그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이렇게 썼는데요. 이 둘을 가만히 생각해보면 물리량이 얘는 전류입니다. 커런트의 단위가 암페어죠. 쿨롬퍼 초입니다. 이 개념이 전류고요. 그럼 얘는 시간에 따라서 전압이 바뀌니까 이게 AC 전압입니다. 그러면 이 AC 전압은 도대체 무엇에 의해서 이 비례상수가 결정됩니까? 동일한 변화에 대해서 내가 얼마나 전하량을 많이 바꾸느냐니까 고등학교 때 배웠던 플러스 마이너스 이게 대전된 평판 플레이트 구조의 면 구조의 어떤 금속 철판 두 개 사이에 가운데 스티로폼과 같은 절연막을 넣고 양단에 배터리를 끼면 뛰어내리는 DC 말고 AC 시그널을 넣으면 플러스 마이너스에 따라 다음에는 마이너스 플러스로 또 플러스 마이너스 왔다 갔다 하니까 뭔가 여기에 플러스 Q 마이너스 Q로 왔다 갔다 합니다. 이럴 때 이 회로의 식을 설명할 때 보통 Q는 CV라고 하죠. 전하량의 변화량은 전압의 변화량에 비례하고 그 비례상수가 C다라고 하고 얘를 시간 T로 나누어 보면 전류는 C 그다음에 전압이 시간에 따라 어떻게 변화하느냐 이런 관계식이 나옵니다. 잘 안 외워지죠. I는 CV. 10을 하다 보면 외워집니다. 약간 욕 같긴 한데요. 전류는 왜 이렇게 C불 어려워 하면 C불이 이겁니다. I는 카파시턴스 볼티지의 불. 네, 이렇게 외우면 잘 외워질 겁니다. 나중에 전개로 배우면 V는 LI도 있습니다. LI 그것만 안 외우시면 안 돼. LI 여기 L과 I 이런 관계입니다. 그래서 이건 인덕턴스 성분이고요. 이거는 나중에 얘기할게요. 일단은 카파시턴스 성분. 전압이 변화하면 전하량이 바뀌게 될 텐데 그 상관관계를 이어주는 성분이 캐파시턴스이고 이 캡 값이 샤키 다이오드 안에 어떻게 있는지를 이해하면 앞으로 교류 전압을 샤키 다이오드에 인가했을 때 이거 이렇게 흐르는구나를 예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얘기로 봅시다. 오미 컨택 중에서 첫 번째 토픽은 프랙티컬한 오미 컨택을 살펴봅시다 라고 했습니다. 뭔 얘기를 저장하려고 하냐면 일반적으로 대충 아무런 적당히 반도체에서 쓰는 금속과 반도체를 갖다 붙이면요 대부분은요 렉티파잉이에요. 페르미 레벨 필링 때문에. 그래서 만들면 샤키 다이오드 그러니까 MS 컨택을 만들면 SN이라고 합시다. 대충 이렇게 나와요. 딱 봐도 샤키 다이오드 벤 다이어그램 그런 거 같죠? 만약에 진짜 오믹이었으면 이렇게 그려졌죠. 이렇게 벤 다이어그램 그래서 이게 N타입입니다. 보통 모스트는 얘예요. 얘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해야 되는 건 오믹 컨택이니까 이걸 어떻게 하면 그냥 별 마음
별다른 노력 없이 인터페이스 트랩 때문에 붙여놓으면 샤키 다이어인데 내가 필요한 건 오미 컨택이니 양방향으로 전류가 잘 흐르는, 즉 이쪽에 플러스 VA인가하고 접지에서 이렇게 흘러가는 전류 I를 측정을 하면 내가 원하는 건 이 직선이에요. 오미 컨택을 만들고 싶고 저항처럼 만들고 싶고 반대 방향도 이렇게 잘 전류가 흐르면 좋겠어요. 어떻게 하면 될까? 이게 어떤 컨택을 만들면 이게 쉽게 도전 전류를 흘리죠. 특히 마지막 단어 in both directions. 양방향. 다이오드 구성하는 거. 다이오드 말고 양방향으로 동작하는 오미 컨택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는 뭘 하냐면 반도체 쪽을 보죠. SL 도핑한대요. 그냥 하면 안 되고 매우 진하게. 매우 진하게의 의미가 10에 18습은 최소한 넘겨라 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무슨 일이 생깁니까? 인데요. 앞에서 공부했잖아요. 샤키 다이오드에서 이 공집층의 폭 위스 W는 뭐 블라블라블라 식이 있지만 여기에 ND분의 1이 분모에 있었습니다. 얘만 올리면 얘는 내 좁아집니다. 얼마나 좁아질까? so narrow, 엄청 좁아진대요. 그러면 뭔 일이 일어납니까? 캐리어들이 그냥 가지 않고요. 이게 이걸 이렇게 되겠죠? 그만큼이 W가 될 겁니다. 이렇게 쏘 내려가면 여기 있던 전자는요. 원래라면 에너지를 받고 샤키 매력만큼 넘어가서 이동을 한 다음에 내려가야 돼요. 이런 프로세스를 거치지 않고도 반도체에서 메탈로 넘어가는 프로세스를 상상해낼 수 있습니다. 그게 뭐냐? 터널링 현상이에요. 양자역학적인 현상이죠. 보통은 10나노 이하 스케일에서 주로 관측이 됩니다. 두께가 10나노 이하면 여기에 사람이 있으면 벽 너머에도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말이 안 되죠. 왜 말이 안 된다고 우리는 생각하냐면 그런 걸 세상에 경험해 본 적이 없습니다. 지구라는 이 물리 환경 하에서 내가 여기 앉아 있는데 방위실 밖에도 내가 있다고? 세상에 왜 말이 됩니까? 그건 일어날 수 없는 일이고 말이 안 됩니다인데 만약에 내 키를 10나노 정도로 낮추고요. 또 강의실의 두께도요. 5나노 정도로 설계하면 나는 강의를 들으면서 바깥에 있는 카페에서 유튜브를 보고 있는 신창환을 만들 수 있습니다. 아, 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시네요. 경험을 안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그걸 경험하고 있는 나노미터 스케일의 전자는 측정을 해보면 나 그렇게 하고 있어 라는 걸 우리한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 모르는 세상이 저긴가 어디 있구나 라는 얘기. 난 이걸 좀 더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항상 소고기 먹으러 가면 돼지고기 먹고 싶고요. 치고기 먹으러 가면 소고기가 먹고 싶거든요. 소고기랑 돼지고기집을 나노미터 스케일로 만들어서 두 식당의 두께도 벽간 거리도 10나노 이하로 줄이면 언제쯤 우리 인류는 소고기도 먹고 돼지고기도 동시에 먹는 일을 할 수 있겠구나 이런 말도 안 되는 아재 얘기를 합니다. 이런 얘기를 해주면 앞으로 고기 먹을 때마다 야, 소고기 만약에 수업 때 들었는데 신장 높이도 10나노로 줄이고 다 줄여봐서 우리 옆집 음식도 먹을 수 있다 이러면 이제 소개팅하고 데이트하러 가서 그랬는데 절대 하지 말고 학생들끼리 그냥 전공 얘기하면 그걸 같이 이해할 수 있다라는 동료들이 생기는 건 나중에 원팀이 되어서 같이 회사에 가서 일하면 되게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자, 딴 얘기 원하고 그래서 10나노 이하 스케일로만 W를 낮출 수 있으면 계산해 보세요. 이 입실로 강의자라는 Q도 있고 VBI 빌팅 포텐셜도 있고 내가 인간 산업도 들어가잖아요. 어느 정도 도핑을 하면 이게 10나노 이하가 되겠구나 한번 계산해 보면 18승 이상의 값이 나올 겁니다. 그렇게만 되면 여기 있는 이 전자는요. 이렇게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바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다르게 얘기하면 메탈에 있는 전자가 올라가서 넘어간 다음에 내려가야 되는데 이거 안 하고요. 그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가도 됩니다. 이 길을 열기 위해서 반도체는 진하게 도핑해야 되고 실제 이 기술이 쓰이는 곳이 화면에 올라가서 유튜브에 저장된 강의 궁금해하면 먼저 봐도 됩니다. 메탈과 옥사이드를 깔고 그 밑에 반도체가 있고 양쪽에 진하게 도핑한 소스와 드레인을 가지고 있는 모스 FET에서요. 여기 전압을 주기 위해서 게이트하고 소스하고 드레인에 메탈을 넣거든요. 요즘은
바 타입으로 나왔습니다. 이게 접촉 면적 자체를 키워서 저항을 줄이기 위해서요. 이런 바 타입의 메탈이 있을 때 메탈 여기 있는 반도체 접합에서 여기가 소스 드레인 영역이라서 진합니다. 기본적으로 얼마나 진하냐는 한 수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모스FET의 전압 신호를 세 개의 단자의 게이트 소스 드레인에 줄 때 이미 우리는 이런 프랙티컬한 오믹 컨택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스마트폰에 있는 핀팻이라는 3차원 반도체 조작 구조도 게이트 소스 드레인을 가지고 있고 거기에 전압을 인가하기 위해서 이런 프랙티컬한 오믹 컨택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소스 드레인을 왜 이렇게 진하게 도핑하나요? 여러 이유가 있는데 그 여러 이유 중에 하나로 프랙티컬한 오믹 컨택을 만들어내기 위함도 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를 보면 여기 수식이 있고 방금 말했죠. 그 다음에 이런 그림도 그려졌습니다. 이게 지금 평형일 때 그린 건데요. 평형이 깨지더라도 이 폭이 그대로 좁게 유지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거를 전자가 그러면 이런 좁은 등피층을 관통해갈 확률이 얼마일까요?를 이제 양자역학 책을 열어서 떠기를 해봤다라고 가정하면 뭐 이런 식이 있는데 그냥 구경만 하세요. 요 H는 해밀턴이라니까 표현할 건데요. 그냥 구경만 하고 넘어갑시다. 이거에 대해서 반도체에서 메탈로 넘어가는 커런트 덴서티도 이렇게 구할 수 있는 여기 하나 들어간 게 과거에 했던 거죠. 얼마의 전자가 있어야 되느냐, 뭐, 도너에 의해서 결정된 게 이게 스몰 n하고 같은 값이고요. 얘네가 얼마나 공집중 폭을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속도가 얼마냐, 더멀 벨라스티로 표현한 거고, 확률을 곱해야 되겠죠. 100%다 털어내면 되는 건 아니니, 이런 식을 풀기 위해서는 이 확률을 찾아낸 거고, 뭐, 식은 이렇게까지 전개될 수 있다라는 건데, 이 얘기를 더 하자면 양자역학에 대한 또 튼튼한 기초지식이 필요해서 요거는 일단은 맛보기로만 보고 머릿속에는 moving층의 폭이 끝나로 이해가 되면 에너지 장벽이 벤 다이어그램상에 보이더라도 그 장벽과 무관하게 캐리어들 여기서 전자죠. 전자가 왔다 갔다 해서 전류를 흘릴 수 있구나 정도로만 꼭 기억하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런 프랙티컬한 오믹 컨택 얘기를 하면 항상 다음에 나오는 또는 이제 반도체 기업에서 우리 반도체 제조 공정 뭐 10나노 기술, 뭐 3나노 기술, DM에서 1C 공정 기술 뭐 이런 것들을 언급할 때 거기에 쓰여지는 트랜지스터와 메탈이 접합을 하게 되는 그 컨택 영역의 저항값이 얼마인지를 이런 단어로 씁니다. Specific Contact Resistivity에서 ρC로 쓰고요. 이제 비저항 표현하는 로하고 다른 겁니다. 이건 다른 개념이에요. 표기가 비슷하니까 너무 똑같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로스는 Specific Contact Resisitivity고 단위는 얘 단위는 옴 곱하기 센티미터로 첫 번째 수업 시간에 가르쳐준 것 같은데 얘는 로스는 제곱 센티미터로 곱합니다. 이걸 해석을 하면 로스라고 하는 거는 결국은 1제곱 센티미터의 면적을 가지는 MS 컨택이 있을 때 그 양단 두 물질 사이의 접합면에서부터 유래하는 저항의 값이 얼마인지를 표현하는 단위입니다. 실제로 반도체 칩을 만들면 이 값이만큼 큰 MS 컨택은 찾기 어렵습니다. 보통은 뭐 제일 작은 트랜지스터만 해도 뭐 가로 세로로 따져보면 뭐 수십 나노미터급 수준의 나노미터 마이크로 0.03, 0.01 이 정도 면적을 가지는 곳이 둘이 곱해버리면 3에다가 10의 마이너스 4승의 마이크로미터 제곱인데 이걸 센치로 바꾸면 10의 마이너스 4승 센치 전체 제곱이니까 여기 들어가 8승이니까 12에 3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2승 정도의 스케일이 나옵니다. 이렇게 좁은 면적은요. 거기에 로시 값을 몇 옴인지 계산하고 싶으면 이 로시만 알면 비례식성 이 조금 센티미터에 뭐 1밀리옴이다 라고 가정하면 내 면적이 이만큼이면 몇 옴일까요? 뭐 이렇게 해서 풀어내면 됩니다. 그래서 서킷 디자인 하시는 분들에게 이 Specific Contact Resistivity 값을 알려드리면 알아서 스파이스 모델이라고요. 회로 설계하고 나서 회로 어떻게 동작할지 스파이스를 돌린다고 표현하는데 그런데 다 들어가는 파라미터 값들을 이제 소자나 공정하시는 분들은 이 값을 어떻게 더 적게 만들 수 있을까 이런 연구를 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밑에 이거 설명했네요. 실제로 프랙티컬한 로밍 컨택에서 뭐 이런 컨택이 가지는 저항값, 리지스티비티가 아니고 리지스탄스라는 이 단어를 끌고 오는 겁니다. 대문자 안에 쓴 거고 계산하고 싶으면 그렇게 계산하면 됩니다. 네.
그다음에 요것만 잠깐 브레이크합시다. 샤키 베리어를 그러면 또 낮출 수 있는 기술도 앞에 식으로 잠깐 넣어놨습니다. 옆에 있는 이 식을 보면 여기 있습니다. MS 컨택에서 공기층의 폭을 제어하는 요인은 도핑 농도 맞습니다. 다이렉트릭 컨스턴트는 소재를 바꾸지 않는 한은 손댈 방법이 없고 Q는 단위 전하량이니까 우리가 지구상에 발붙이고 사는 한못 바뀔 것 같고 뭐 이런 얘기도 있고 뭐 전하량 합체체를 건드릴 수 있는 혁신적인 물리 기술이 나오면 또 다른 얘기겠지만 그러니까 지금 전하 기반의 트랜지스터를 써서 이런 디지털 세상이 열려 있고 AI 시대로 이미 진입해서 살고 있는데 뭐 근데 나는 뭐 샤키 베리겠죠. 얘는 어떻게 얻을까 하는데요. 그걸 연구를 했습니다. 반도체 엔지니어들이 이 샤키 베리어 이거 낮추기만 하면 공급층 폭을 줄이니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그래서 하나, 둘, 셋 논문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교과서에는 없고요. 논문에 있는 거 몇 가지만은 요약해서 정리한 건데요. 이걸 다 설명하기에는 너무 어려운 얘기들이 많아요. 힘이 있으면 그냥 한번 보세요. 근데 마지막 것만 얘기합시다. 밴드갭 리덕션 기술인데요. 메탈하고 진하게 도핑한 N타입 실리콘이 있는데 이걸 샤크벨의 장벽을 좀 낮추고 싶은 거예요. 낮추기 위해서 실리콘 쪽에 밴드갭 자체를 줄이면 샤키 베리어 자체의 하이트 값이 줄어든다는 건 습관적으로 알 수 있으니 그러면 N형 반도체의 밴드갭을 줄일 수 있는 기술만 다들고 오면 돼요. 그러기 위해서 절면형을 섞는 사례도 있고 절면형 자체가 밴드갭이 0.66 일렉트론볼트니까 실리콘이 1.1이니까 절반밖에 안 되는 밴드갭을 실리콘에 믹싱을 하면 좀 밴드갭이 줄어들면 샤키베리 하이트도 줄어들지 않습니까? 라는 어프로치도 있고 이런 게 이제 대학원에 진학하면 학생들이 고민해서 아이디어를 내고 실험을 하고 검증을 해서 내 아이디어 맞지? 하고 논문에 내고 가서 발표하고 그 기술이 잘 되면 특허해서 기술 원하는 회사에 100억 받고 기술 팔면 됩니다. 그럼 스트레인은 실리콘 원자 간의 거리는 0.543 나노미터 아닙니까? 레티스에서는 최소 폭은 0.543에 4분의 루트 3을 더 곱해서 가장 가까운 실리콘 원자 간의 거리가 딱 계산을 해봤죠. 그런 실리콘 원자 간의 거리를 바꾸면 밴드 다이어그램 생성될 때 그 원자 간 거리가 중요되는 것도 이게 또 바뀌겠네? 이렇게 해서 이제 고체 물리학적인 접근을 하는 겁니다. 나왔습니다. 이건 이제 듀얼 셀리사이드 테크놀로지라고 이름 붙여져 있는데요. 메탈 쪽에 이람수를 낮은 거와 높은 거 믹싱해서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예 메탈 하나로 못 박지 말고 그 샤키 베리어 좀 줄여서 스페시픽 컨택 미지스 줄여야 되는 쪽은 그 로우 파이엠 이람수 낮은 로우 워크 펑션 가지는 메탈 쓰고 그렇지 않으면 하이 쓰자. 뭐 이런 실용적인 접근 방식도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impurity segregation via sensitization 여기 메탈하고 반도체 쪽으로 이렇게 열을 가해서 화합물 형태로 메탈, 실리콘이 융합되어 있는 화합물로 바꾸는 기술을 가르쳐 줬잖아요. 근데 그걸 하다 보면 이게 어차피 도펀트가 많이 있는 실리콘이니 도펀트들이 이 표면에 MS 실리사이드가 막 만들어지는 동안 이 열을 가할 테니 도펀트들이 그 자리에 가만히 있지 않고 움직여요. 근데 놀랍게도 그 도펀트가 어떤 실리콘, 어떤 메탈과 지금 실리사이드 공정에 노출되느냐에 따라 어떤 도펀트는 표면으로 몰려들고요. 어떤 도펀트는 표면에서 도망가요. 그걸 이제 학문적으로 정립한 게 세그리게이션 코이피션트가 있습니다. 물질마다 정해져 있는데 이 불순물의 세그리게이션 현상을 잘 활용하면 여기에 내가 도핑은 비록 한 19승밖에 못했는데 실리사이데이션 하는 동안 세그리게이션 개수가 기억이 맞는지 모르지만 일본의 작업 아마 표면으로 달라붙는데 정확치 않습니다. 지금 기억이 안 납니다. 그런 물질을 잘 선택하고 여기 도핑이 표면은 훨씬 진해져요. 그러면 굳이 전체 도핑을 진하게 안 하더라도 표면만 진하게 도핑되는 효과를 낼 수 있으니 그걸로 샤키베리 하이트를 또 낮출 수 있지 않냐. 이런 연구가 무려 20년 전에 있었습니다. 참고로 여기 심포지움 오브 그린사이트 테크놀로지는 미국과 일본이 한 해씩 하와이 한 해, 일본 교토 한 해, 천년의 도로죠. 되게 오래된 도시잖아요. 교토가 있잖아요. 일본의 수도 있잖아요. 교토와 미국 하와이를 왔다 갔다 하는데 왜 여기 한국이랑 대만은 없습니까? 근데 이제 예전에 반도체 기술은 미국, 일본이 주도했었던 시절이 있고 그때 만든 학회라서
그런 게 있습니다. 나중에 우리 학생들이 이런 VLSI 심포지움에 그 체어맨이 되어서 한국 사람이 이런 VLSI 테크놀로지의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기술의 방향을 잡는 그런 리더도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뭐 한국 자체적으로 뭐 이것저것 한미 뭐 그것도 만들고 컨퍼런스도 만드는데 요게 이제 가장 큰 학회 두 개가 있는데 그중 하나입니다. 나머지 게 뭔데요? 요 밑에 있는 건 IED, International Electronic Device Meeting인데요. 요거는 이제 유럽이 또 한때 방식을 좀 꼈죠. 반도체 분야에서. 그래서 한 해는 샌프란시스코, 한 해는 워싱턴 DC 그렇게 하면서 미국 중심으로 한 번은 유럽 사람이 오기 편한 워싱턴, 한 번은 아시아 사람이 오기 편한 샌프란시스코. 그렇게 했는데 요즘은 유럽이 비실비실해서 매년 샌프란에서 IDM이 열리고 있습니다. 와킨치 쪽에서. 이 얘기 다 하자면 거의 논문 리뷰를 다 해야 돼서 여기까지만 일단 언급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미 컨택에서 전압 강화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들을 하는데 아이디어리 R 컨택 very small 메탈하고 반도체의 접합이니 메탈하고 반도체 접합에서 이 표면에서부터 오는 R 컨택은 나는 이 둘이 중요한 거지 사이에 뭐 일어나는 거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얘는 거의 0에 가까우면 좋겠다. 여기 잡으면 좋겠다. 그래야만 뭐가 되죠? 리를 볼티지. 내가 양단에 플러스 마이너스로 1볼트를 가하면 여기에 0.5볼트, 0.1볼트, 여기 0.9볼트 이렇게 가면 되겠는데 메탈인 거죠. 여기에 요 공기층에 내가 인간 사람이 이렇게 다가기 희망하는데 공기층 앞에 또 달라붙어 있는 이 표면에서도 R 컨택이 존재하니 전류가 흐르면 저항 성분이 0이 아닌 한은 I 곱하기 R만큼 전압의 변화가 생깁니다. 내가 1볼트 줬는데 1볼트가 온전하게 공기층이 안 가고 0.99볼트가 가겠죠. 0.01이면 1%니까 오케이지만 이게 이제 비중이 높아지면 문제가 될 겁니다. 그래서 이 컨택 면에서 전압가 거의 일어나지 않도록 할 수 있는 게 뭘까? 어떻게 하면 될까? 이런 얘기들에서 나온 대로 리를 볼티지가 오미 컨택에서 떨어진다는 게 내가 인간 전압이 거의 요 부분 여기는 인간 전압이 거의 0볼트가 되는 효과가 나면 좋겠다. 그 정도만 되면 사실은 무슨 상황하고 똑같냐면 평형 상태가 도미넌트한 상황이랑 똑같은 MS 컨택을 만들어낸 셈입니다. R 컨택을 줄인다라는 얘기는 내가 외부에서 전압을 주더라도 사실 이 MS 접합은 평형 상태일 때의 동작하고 별반 차이 없다인데 이게 어때? 여기 그림에 잘 나와 있습니다. 이 둘을 한번 보세요. 여기 EF랑 EF가 같은 라인에 있죠? 평형이니까. 먼저 잘 왔다 갔다 합니다. 바이어스를 좀 걸었죠? 플러스니까 메탈이 좀 내려가고 반도체가 올라가는 게 눈에 보일 텐데 이렇게 걸었는데 사실은 왔다 갔다 하는 그 현상은 얘랑 뭐 다를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외부에서 전압을 설령 인가하더라도 이 컨택 면에서 일어나는 이 이벤트 자체는 변화 어렵습니다. 네. 그래서 잠깐 브레이크 타임을 좀 하고요. 그다음부터는 AC 특성에 대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다룰 얘기는요. MS 컨택에서 일단은 저기 AC 특성을 보고 싶은데 AC 특성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전압이 변화하면서 MS 컨택 내 전하가 어떻게 변화하느냐를 알면 되겠죠. 전하가 변화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고 싶으면 일단 전하가 어떻게 깔려 있느냐 MS 접합에 이해를 해야 되겠죠. 여기 있는 슬라이드를 보면 이미 저거 내가 앞에서 배운 건데 하고 떠오를 겁니다. 차키다이어 컨택이 있을 때 차지는 저장이 될 겁니다. 이 중에 한쪽 면에. 또 여기는 플러스 전압 MSN 접합입니다. 여기는 이제 마이너스 전자들이 좀 있습니다. 이 경우에 이제 메탈 쪽은 이렇게 어떤 폭을 가지고 이런 형태의 공급층이 만들어지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메탈이라는 건 전자가 워낙 많은 소재이고 상대적으로 바로 인근에서 물리적으로 붙어 있는 반도체 쪽에서 플러스 전화가 있으니 여기 전자가 무지하게 많은데 그중 일부가 좀 더 표면에 몰려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것들을 수학적인 식으로 폭은 없는데 거기에 값은 존재하는 이런 걸 실제 어떻게 수학적인 식으로 쓰지 해가지고 나온 게 델타 펑션입니다. 음의 값을 가지는 반대 방향이죠. 이게
그 위로 솟아 있잖아요. 밑으로 내려가는 쪽으로 해서 임의의 값을 가지도록 이렇게 설계해서 표시를 한 거고요. 그럼 여기 플러스잖아, 여기 마이너스잖아가 이렇게 디스트리뷰션 되어 있구나 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럴 때 이제 내가 인가하는 전압 VA에 따라서 이 값이 좀 리버스를 가면 더 늘어나고 VA가 좀더 순방향이면 들어오고 그에 따라서 얘도 작아졌다가 높아졌다. 여기 있다는 건 아니에요. 이거 동시에 엎어서 그리기 곤란해서 어떻게 된 거고요. 작아졌다 높아졌다 할까. 이거는 이렇게 안으로 들어오면 얘도 이렇게 높이가 줄어들 겁니다. 이렇게 짝지가 되겠습니다. 이 상황들을 이해를 해서 카이스턴스 컨셉을 좀 적어봅시다. 샤키 다이오드 안에서 그러면 스몰 시그널 카파시턴스 값을 살펴보겠습니다. AC 볼티지 표시도요. 보면 VA 다 대문자예요. 이게 캐피탈이에요. 문자예요. 이걸 소문자로 쓰고 A도 소문자로 쓰고 둘다 소문자. 그래서 쓸 때 얘는 보통 DC 보고요. 얘는 AC 신호라고 보고 만약에 DC 신호하고 AC 신호 같이 쓰고 싶으면 소문자에다가 대문자 써요. 지금 섞여 있는 거. 이런 노테이션은 앞으로 전자공학 서적들을 열면 특히 회로나 소전 수업에 자주 등장하기 때문에 처음이기 때문에 이걸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는 AC 신호를 써야 되니까 small v, small a 이거 표현하는 겁니다. 보통 AC 신호는 워낙 뭐 가만 이걸로 가서 왜 이러지? 그래서 스몰 VA AC 신호는 이 크기 자체가 워낙 작기 때문에 혼자 MS 다이오드에 딱 인가하면 효과가 잘 안 나요. 또 만약에 DC 없이 T 바이어스가 없다는 거 I와 VA인데 여기에 이 대문자 VA에다가 이제 스몰 VA를 때려 넣을 건데 DC 전압이 0이면 요거 기준으로 여기서 깔짝깔짝 더하기 빼기 왔다 갔다 할 거거든요. 근데 이러면 초기 다이브로 지금 평형 상태에 놓여있는데 거기서 갑자기 온 했다가 오프 했다가 이러자는 얘기인가? 근데 이 크기가 워낙 작아서요. 이쪽으로도 이렇게 전류르고 여기 이렇게 전류 스무스가 올라가니까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항상 DC 원하는 바이어싱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올라가면 내가 원하는 바이어싱 포인트 여기 DC죠. 를 잡아주고 여기서 전압을 낮추었다 높였다 해서 여기서 전류값 요 레인지 안에서 늘었다 줄었다 이런 것들을 봅니다. 그래서 요 포인트를 내가 바이어싱을 걸어준 포인트가 될 겁니다. 이런 게 이제 스탠바이 상태에서 항상 스탠바이 파워 컨섬션이 항상 있습니다. 마치 마이크하고 똑같다고 한번 예전에 설명한 것 같아요. 마이크 끄면 얘 아무 능력 안 해요. 그죠? 거기에 내가 백날 스몰 시그널 역할을 하는 내 보이스를 잡아넣어도 증폭이 안 돼요. 근데 얘를 켰다라는 건 증폭을 하기 위한 특정 바이어스 포인트까지 배터리를 껴서 전압을 올려놓고 그 상황에서 내가 보이스를 주면 말을 하면 VA 대문자 VA에 스몰 VA가 좀 더 들어가는 거죠. 내 목소리가 전압이 좀 올라가고요. 말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다시 내려오고. 그래서 올라갔다 내려갔다. 말을 했다 안 했다 했다 안 했다 하는 걸 갖고 신호를 받았다 안 받았다 하면서 신호 들어올 때 증폭을 뻥 시켜서 내 보이스가 올라가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AC 전압은 항상 인가될 때 DC 바이어스에 직렬로 붙어서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건 MS 선택이 있을 때 DC도 인가하지만 반드시 AC 시그널까지 VA와 스몰 VA를 직렬로 연결해서 전압을 인가한다 라고 꼭 기억하기 바랍니다. AC만 넣어서 동작하는 회로는 없습니다. 반드시 바이어싱을 시켜야 됩니다. 이럴 때 샤키 컨택에 저장되어 있는 전하량은 결국은 AC 볼티지의 주파수 컨택이 나옵니다. 이게 결국 T에 대한 함수잖아요. 얘는 T에 대한 함수가 아니죠. 일정하니까. 이 AC 신호는 시간에 따라 변하는 신호니까 결국은 시간에 따라 변하는 타임 베어링한 시그널이니까 시간에 따라 얼마나 빨리 변합니까? 이 컨셉이 프리퀀시죠. 이 프리퀀시에 의해서 배전되는 전하량의 값도 모듈레이트, 변조되는 거죠. 변화되는 겁니다. 왔다 갔다 바뀔 겁니다. 이 식은 아까 앞에서 잠깐 언급했던 얘기입니다. 이런 여기로 이렇게 흘러가는 커런트가 있습니다. DC 때문에 오는 대문자 I
강조하기 위해서 IDC라고 써봅시다. 안 써도 그냥 I라고 써도 DC예요. 그 다음에 스몰 시그널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교류 신호, 교류 전류, IAC라고 쓸게요. 근데 이것도 그냥 스몰 i라고 하면 돼요. 이 두 개는 답해지는 거죠. 이렇게 했을 때 스몰 i는 결국은 뭐에 의해서 결정되느냐? 인간 스몰 VA에 의해서 결정될 건데 둘이 비례하지 않냐? 많이 스몰 시그널 목소리 크게 하면 이거 더 크게 많이 나오잖아요. 이거 비례할 거예요. 이거 비례상수가 뭘까? 이 저기 지금 DC일 때는 이 비례하는데 이 비례상수가 저항 1 over R이었죠. 그러면 I는 R분의 VA, 옴의 법칙이죠. 이게 배웠는데 그럼 얘는 뭐예요? 그걸 찾기 위해서 이 T에 대한 함수이니까 결국은 야, 내가 그 스몰 VA를 넣는다라는 거는 전압이 바뀌는 거죠. 변화량이 있는 거고 이 변화량은 실제로 전류를 변하는지 안 하는지 몰라도 하나 확실한 거는 MS 컨택 안에 대전되는 전화량을 바꾸는 거는 앞에 슬라이드에서 설명했죠. 요걸 확실해요. 요걸 들고 밑에 있는 I하고 스몰 VA 사이의 관계를 만들어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야, 그 델타 Q랑 델타 V가 필요하는데 양쪽에 델타 T로 나눠봐. 얘는 전류잖아. 스몰 I, DC. 얘는 뭐지? 좀 더 작게 쓰면 미분 형태로 DV, DT예요. 여기 전압은 스몰 VA겠죠? 이렇게 쓰면 IAC는 그냥 돼. DVA over DTA. 대상수가 뭘까? 무엇이 저걸 지배할까? 이게 바로 카파시탄스 값입니다. 아까 말한 플러스 마이너스 이게 대전되는 한 있을 때 그 사이에 이 절연체 역할을 하는 막이 얼마나 있느냐에 의해서 결정되는 카파시탄스 값에 의해서 이 비례상수가 나옵니다. 그래서 DC 세상에서는 전류전압 관계를 이어주는 지검다리는 저항이라는 컨셉이었고 AC 세상에서는 전압의 변화에 의해서 전류가 어떻게 되는지를 보는 겁니다. 얘는 캐패시턴스입니다. 달리 얘기해서 전류가 바뀔 수도 있겠죠? 지금 우리 전압만 AC 교류 전압으로 했는데 전류도 있습니다. 주인공이 누군가요? 함수로 따지면 y는 x의 함수다라고 하면 xx, 그 독립변수 x. x가 교류 전압이면 전류가 흔들리겠죠? 그때 그 관계를 이어주는 건 캐패시턴스입니다. 근데 전류도 있겠죠. 그럼 전압이 흔들리겠죠. 둘을 이어주는 건 인덕턴스. 달라요. 이거를 좀 더 이제 학문적으로 사람들이 풀었어요. I가 있고 V가 있고 저항이 있고 패스턴스가 있네. 뭐 이러면서 여기는 어떻고 여기는 어떻고 뭐 이렇게 설명하는 책들도 있으니까 한번 인터넷 찾아서 뭐 이것저것 따져보세요. 교류 증류 가지고 오면서 R과 C의 개념이 지금 L 그래서 이거 줄여서 RLC 서킷이라고 합니다. RLC 서킷 나중에 RC 회로도 배우고요. RC 서킷, RL 서킷도 배우고 이거 배운 다음에 합치면 RLC입니다. 요거는 퍼스트 오더 리니어 오디너리 디퍼런셜 이퀘이션 이건 미분 방정식으로 이런 회로를 설명할 수 있습니다. 이 두 개가 붙으면요. 세컨 오더 오디너리 디퍼런셜 이퀘이션 한국말로 상미분 방정식 상미방을 이용하면 풀 수 있습니다. 미분 방정식 배워서 어떻습니까? RLC 회로 해석할 때 쓸 겁니다. RLC 회로 해석하면 그게 메모리랑 뭔 상관인데요. 이름에 1비트 셀을 까보면 캐패시턴스 하나에 트랜지스터 하나입니다. 이 트랜지스터는 내가 인가하는 요 전압이 워드라인이고요. 이쪽에 붙는 게 비트라인인데요. 워드라인, 비트라인의 값에 의해서 저항이 바뀌어요. 그래서 이건 가변 저항이에요. 그리고 캡이 붙어요. 이러면 이제 셀 캐패시터라고 합니다. 이거의 동작 원리를 여기서 뭔가 입력을 주고 이쪽을 출력이라고 하면 이런 회로가 어떻게 될까 하면 그게 결국은 가장 단순한 게 RC 네트워크. 이걸 결정하는 뭔가 신호가 이렇게 클락 신호가 왔을 때 이쪽 단지에서는 정말 똑같은 게 나오느냐 안 나와요. 이렇게 줬지만 실제 쫓아가는 건 느리게 쫓아가요. 얘 때문이에요. 캡. 쫓아가는 요 시간 차이를 타임 컨스턴트라고 하고 이게 RC하고 연관됩니다. 이걸 타우라고 쓰고 타우하고 RC, R과 C의 곱으로 결정되는 값입니다. 그래서 이걸 줄이고 싶죠. 빨리 쫓아가고 싶죠. 읽기 명령이 되고 바로 그냥 즉시 처리하면 되잖아요. 못 기다려. 빨리 해. R과 C를 낮춰줘요. R과 C 낮추는 제일 좋은 방법은 작게 만드는 겁니다. 물질 못 변하면 위치 스티비티는 그대로인데 R은 야, 이거는 바꾸지 마. 대신에 R은 낮춰 하면 R과
브리지 스피드를 이어주는 게 배웠잖아요. 피지컬한 면적에 의해서 길어지면 저항 커지고 면적 단면적이 넓어지면 저항 줄잖아요. 요거니까 길이 줄이면 돼. 아, 그러면 원래 트랜지스터의 요 전자가 이동하는 요 통로, 이제 채널 렌스, 요 짧게 만들면 되겠네. 해서 100나노, 90나노, 80나노 뭐 그런 데 65나노, 45나노 이 텍이 발전되면서 테크 노드가 스케일링 다운해 가는 이유가 작게 만들어서 저항 줄이면 디지털 회로의 스위칭 스피드가 겁나 빨라져요. 그러면서 기가헤르츠 동작을 구해낼 수 있게 됩니다. 캐패시턴스도 작게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지금 1C, 1C 원정에서 수 펜토페라 퍼 마이크로미터 정도 수준으로 정말 작게 만들고 있어요. 그 정도가 가능하게 하려면 어마어마한 공급 기술들이 빨리 해서 우리는 왜 작은 소자를 좋아하느냐? 스피드입니다. 보통은 이제 일반인도 좀 머리 똑똑하신 분은 왜 반도체 기업들이 테크놀로지를 스케일링 다운해서 1나노, 마의 1나노를 뚫으려고 합니까? 하면 동일한 면적의 조그만한 놈 트랜지스터 더 많이 넣을 수 있는 거 아니야? 고집적. 누구나 생각할 수 있어요. High intensity of the number of devices. 이거 할 수 있죠. 근데 그 이면에 숨겨져 있는 거는 작게 만드는 놈이 훨씬 저항과 캡이 작아서 스위칭 스피드가 좋아져요. 결국은 칩의 스피드 이슈. 이걸 다른 말로 퍼포먼스입니다. 동작 속도입니다. 어떤 입력 시그널이 왔을 때 빠르게 연산 처리를 할 수 있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머릿속에 왜 반도체 기업들은 작게 만드는 그 반도체 기술에 매몰되어 있고 열심히 일을 합니까? 집적도도 당연한 얘기지만 칩의 스피드, 성능도 올린다. 그게 보기 바랍니다. 파워, 퍼포먼스, 그다음에 에어리어도 작게 만드는 거. 근데 작게 만들면 여기 바로 끝낼게요. 전력도 적게 먹어요. 그래서 끝내주는 얘기들이 이게 이제 IBM의 더날드 박사님이 쓴 페이퍼에 나옵니다. 트랜지스터의 크기를 작게만 만들면 성능도 좋아지고 면적도 줄어들고 파워는 그대로 간다. 근데 여기 눈물을 좀 까고 파워 덴서티라고 나옵니다. 동일한 면적에 쓰는 와트 수인데 이게 되려면은 길이가 줄어든 만큼 전압도 줄여야 돼요. 이게 이제 컨스턴트한 일렉트릭 필드가 유지되는 한 반도체 소자는 파워 덴서티는 일정한데 성능과 에어리어는 훨씬 좋아진다. 이런 얘기거든요. 근데 이게 컨스턴트 일렉트릭 필드에 맞춰서 스케일링 다운 해오지 못했어요. 반도체에서도. 그래서 그 페널티가 파워 증가예요. 그래서 칩이 뜨거워지고 열 문제가 나옵니다. 엊그제 컴퓨텍스 2025에서 젠슨 CEO가 자사 제품 몇 개를 보여줬죠. 그레이스 블랙웰, GB 시리즈 200 시리즈를 보면 순행식 방식의 쿨링 시스템이 묶여 있는데 그 제품 군별로 고사양으로 갈수록 순행 역할을 하는 영역이 작게는 전체 면적의 10% 20%에다가 좀 고사양은 30% 정도를 물을 돌려서 칩을 식히고 있더라고요. 그만큼 칩이 뜨거워지고 있어요. 이유는 컨스턴트 일렉트릭 필드 스케일링의 실패이기 때문이고 반도체 칩의 구동 전압을 더 낮추어야 되는데 그걸 할 수 있는 기술 솔루션을 찾지 못하고 그냥 시간에 맞춰서 빨리 성능을 높여서 칩을 개발해야 먹고 사니까 고객들이 우리 회사 제품을 쓰니까 한 지난 적어도 20년 정도는 그렇게 빨리 쫓아온 것 같아요. 근데 이제는 다시 한 번 더 돌아가서 왜 우리는 파워를 많이 쓰는 칩을 써야 할까? 냉각을 시키고 데이터 센터의 전기 소비량에 예를 들어 1조 원의 전기세를 내면 그중에 5천억은 에어컨비예요. 이게 말이 되냐는 거예요. 여기도 배꼽이 더 큰 상황으로 가고 있는 이런 것들을 혁신할 수 있는 반도체 소자 기술이 뭔지 지금 되게 중요한 모멘텀을 지향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한테 이 AC 커런트까지 설명했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거 이용해서 패러트 얘기하고 PN 라이언으로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